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쌤의 감성국어의 조성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화기 국어 시간에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나요? 저번 시간에 뭐 공부했는지 기억나는 학생 우리 채팅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나비를 배웠다. 생물 시간 아니죠? 시를 배웠습니다. 시 읽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3단계로 분류를 했었는데, 시를 주고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가 함축적으로 어떻게 복합하게 얽혀져 있는 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합하게 얽혀져 있는 것들을 그렇지.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팩트를 간단하게 나열, 사실적인 정보들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실적인 정보들,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면 그 정보들에 뭐를 던져야 됩니까? 그렇지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였지? 영어로? 어떤 질문? 주로 던지는 질문? 왕! 영어로 king? why죠. why 여러분 왜를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나열들이 있으면 왜 그랬을까? 자, 예를 들면 저번에 삐뚤삐뚤 나는 나비 같은 경우에는 왜 시인이 삐뚤삐뚤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바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시의 주제가 되죠.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 시가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시를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들은 느낀 점들을 선생님이 적으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시를 풀다 보니까 조금 더 시를 잘 풀게 되었다. 문제가 다 맞더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법을 잘 몰라서 시를 조금 헤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시에 더 깊이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쌤의 수능특강 시 제2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가 되나요? 수능특강 2탄 이제 시를 좀 더 우리 세차게 파헤치고 시에 가까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능특강 8쪽을 한번 펴볼까요? 8쪽. 수능특강 8쪽을 보면은 1강이 나와 있습니다. 1강의 제목이 뭐죠? 1강의 제목 시의 표현과 형식 요 두 가지입니다. 시의 표현과 형식. 오늘 선생님은 수능특강에 제시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것들을 수업을 할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은 1, 2강을 같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문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어떤 질문 던지기를 통해서 문학 시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시의 주제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 하면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부분을 수능특강에서는 2강으로 제시해놨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8쪽에 보면 1강의 제목은 시의 표현과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강의 제목은 뭐죠?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의 표현과 형식과 관련된 이론 그리고 시의 내용 파악과 관련된 간단한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수능에 좀 더 깊숙하게 밀접하게 관련을 지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을 준비됐습니까? 그럼 우리 7교시니까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지막 수업 힘차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국어 파이팅! 하는데 채팅이 안 올라오면 선생님 뻘쭘하겠죠. 자, 파이팅! 예, 여러분 열심히 한번 힘차게 여러분들도 팔을 쭉쭉 펴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칭도 좀 하면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다른 거 하고 있는 친구들 없죠?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의 의지 중요합니다. 채팅창에 바싹 집중하면서 손을 딱 올려놓고 선생님이 대답하자마자 준비를 탁 갖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의 표현과 형식에서 시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C의 형식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 먼저 시적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시적 표현은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알아왔던 공부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많겠지만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꼭 잘 듣고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적인 표현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먼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예, 비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비유. 자, 여러분 비유 종류 아는 대로 한번 채팅창에 쳐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비유. 어떤 것들 있나요? 비유. 은유, 직유. 자, 직유, 은유. 그 다음 저번 작년에 배웠는데 의인법 좋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좋아요. 자, 두 개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자, 선생님이 초성 힌트. 대꾸법은 표현법은 맞는데요. 비유법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초성 힌트 드립니다. 초성 힌트. 채팅창에 초성 힌트 드립니다. 자, 희응, 이응, 비읍. 오, 나연이 빠릅니다. 활유법입니다. 활유법.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이응, 비읍. 대유법. 다은이. 여기 다은이가 두 명 있네요. 7반 다은이랑 6반 다은이 두 명 있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비유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대유. 자,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대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유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변화법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에다가 변화를 줌으로써 어떤 색다른 효과를 느끼게 만드는 표현법을 변화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선생님 수업이나 특강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생님이 변화법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 변화법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변화법을 기억하는 치트키, 지름길 아무도 없나요? 약간 허탈한데요. 힌트 좋다. 그러면 이것도 그거 간다. 자, 초성 힌트.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체제를 뒤엎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혁명, 쿠데타 이런 말을 쓰는데 예전에 왕정시대 때요. 이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앉히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일으킨다고 하나요? 그렇지. 반역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왕을 이렇게 없애고 새로운 왕을 만드는 이 반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투표를 해서 우리들을 왕을 바꿀 수 있지만 왕은 아니고 또 통치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바꿀 수 있지만 예전에는 왕이 한번 세워지면 세습을 하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반역을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반역을 생각하고 잠을 잘 때도 반역을 생각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반역을 생각하고 걸어다가 힘들어갖고 자리에 앉을 때도 반역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았다가 설 때도 반역을 생각하는 겁니다. 설 때도 반역을 생각한다. 이게 바로 설 때도 반역생 변화법을 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 때도 반역생. 이제는 안 까먹겠죠? 설 때도 반역생입니다. 설 때도 반역생에 들어가는 게 설의, 대꾸, 도치, 반어, 역설, 생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설 때도 반역생. 자, 입으로 따라하세요. 설 때도 반역생. 입으로 따라했죠? 따라했다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 혼자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화법들도 좀 이따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 다음에는 이 강조입니다. 물론 변화를 하면 강조가 되고 강조를 하려면 변화를 줘야 되지만 그냥 편의상 좀 더 가까운 곳에 묶은 겁니다. 자, 강조 이것도 선생님이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점.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점을 그냥 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반점, 몽고 반점 이런 것처럼 반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은 이 점을 자신의 굉장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얘야 내 이 점 좀 봐봐, 이 점 정말 예쁘지 않니? 하고 항상 자기의 점이 예쁘다고 강조를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봐봐 이거 봐봐 이 점 봐봐 점 봐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점을 만지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피부를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뭐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막 비비면 뭐가 발생할까요? 손을 막 비비면 그렇지 열이 납니다. 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우리 하지 않습니까? 추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비비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 이걸 비비다 보니까 이 점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그 점의 이름이 뭐니?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과열반점령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거 뭐냐고? 과열반점령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과열반점령. 여기서 0은 안녕하세요 할 때 그 0입니다. 말도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과열반점령. 과장, 열거, 반복, 점층점강, 영탕감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강조법의 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비유, 변화, 강조 얘들이 어떤 정형화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1, 2학년에는 이 이름을 묻는 내신 문제가 나온 적도 있겠지만 수능에는 이런 이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수능에는 이 비유, 변화, 강조보다 이 다음에 배울 이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를 써나가는 방법,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를 써나가는 방법, 혹은 감각적인 표현, 아니면 그 작품마다 나온 어떤 작품의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시적 표현을 풀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비유, 변화, 강조법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먼저 직유법입니다. 직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과 같은 내 얼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직유법에서 이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싶은 거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사과입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얼굴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과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내 얼굴의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얼굴의 생김새가 이 사과의 생김새와 뭐다? 비슷하다. 비슷한 점을 들어가지고 나의 얼굴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직유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직유법에서 특이한 점은 요 같은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런 걸 선생님은 말의 고리라고 하는데요. 말의 고리를 가지고 내가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얼굴, 원관념을 그 원관념을 돕기 위해서 나온 보조관념인 사과에 착 연결시켜가지고 직접 연결시킨 표현법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A 같은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이게 자꾸 포인트가 없어지네요. 자, 은유법은 똑같은데요. 표현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 하고 뭐가 없어요? 요 같은과 같은 말의 고리가 없는 게 은유법입니다. 자, 내 마음 호수다. 이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의 마음 상태입니까? 아니면 호수입니까? 호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네요.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 나는 당신을 품어줄 수 있다. 넓다. 또 호수처럼 호수는 넓기만 합니까? 호수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호수는 맑아. 내 마음은 너무 맑아. 숨기시는 것이 없어. 나는 너에게 비밀이 없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내 마음은 깊어. 너의 그 고민까지 내가 다 깊게 생각해 줄 수 있어. 내 마음은 깊어. 이런 표현법들이 뭐다? 은유라는 거죠. 내 마음을 호수에 은근히 비유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어떤 호수의 속성을 갖다고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이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의인법인데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는 표현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무가 나를 보며 짓는 미소. 여러분 나무가 웃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길에 지나다니면 나무가 이렇게 웃고 있던가요?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나무가 웃고 있어요? 나무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무가 웃고 있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무가 이렇게 막 햇살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푸른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나를 표현하죠. 나무가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어. 나무가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어. 하지만 나무는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나무가 초록색 빛을 나에게 비춘다. 나에게 파란 잎을 보여준다 보다 나무가 웃는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어떻죠? 우리에게 더 어떻게 느껴지죠? 나무가 웃는다는 표현이 나무가 푸른 잎을 가지고 있다 보다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의인법의 효과는 그렇지. 좋았습니다. 친근감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인법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활류법입니다. 활류법. 활류법은 의인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이육사 선생님의 광야라는 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지리학적인 어떤 지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습니까? 서쪽이 높습니까? 우리나라의 지형 동쪽이 높습니까? 서쪽이 높습니까? 동쪽이 높죠. 동쪽에 산맥들이 위치하고 서쪽에 평양을 위치해서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우리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이 산맥이 막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 이 바다는 동해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럼 산맥들이 동해바다를 보고 우와 동해바다 멋지네 하면서 자 가자 우리 가자 이러면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막 뛰어가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가가지고 딱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까? 산맥들이 막 움직여가가지고 동쪽에 다 위치했어요? 아니죠. 멘틀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에 동쪽의 산맥이 위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구를 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산맥들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휘달리는 가자 동해바다로 떠나자 동해바다로 하면서 막 산맥들이 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느껴집니까? 이런 거 무슨 느낌이라 그래요? 막 뛰어가는 이런 활기찬 느낌, 활력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게 뭐죠? 활류법의 효과입니다. 산맥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활력소를 얻는 것이 바로 이 활류법의 효과입니다. 절대 안 까먹겠죠? 선생님이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설명했습니다. 활류법. 절대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아무도 안 까먹게 해주셨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까먹겠네요. 다 까먹으세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대유로 갑니다. 대유. 이 대유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어떤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 대유법은 이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전체를 있잖아요. 그 전체의 어떤 일부분, 부분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유법이 사용된 단어는요. 펜이랑 칼이거든요. 펜이랑 칼. 여러분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죠? 어떨 때 사용하는 이거 의미가 뭡니까? 처음 들어봤나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악플? 그것도 될 수 있겠네. 이 펜을 사용해갖고 상대방에게 주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칼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정복을 하는 전쟁 무력으로 사용해서 정복을 하는 그 나라보다 문화적인 힘으로 정복을 한 나라가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나라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징기스칸이 죽자마자 다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위대한 제국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유럽을 지배했던 두 글자.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 그렇지, 로마. 로마는 칼로 지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문화적인 힘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오히려 로마에 속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보다 문화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더 세다. 그래서 우리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펜은 단순히 펜이 아니라 이 펜이 속한 뭐를 얘기하는 걸까? 문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칼이 아니라 어떤 무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력 중에 칼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문화 중에 펜은 굉장히 일부분이잖아요. 이런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을 뭐라 부른다? 대유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네 같은 짧은 대답도 해주시면 선생님이 더 힘을 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비유법 끝났습니다. 변화법입니다. 자, 서리법은
의문문의 형식만 바꾸는 거예요. 친구한테 국어 수업이 내가 너무 재밌어 친구한테 야 국어 수업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 국어 수업 너무 재밌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서리법. 자, 대꾸법은 문장의 형식을 대체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잘 보세요. A는 어떤 길이, B는 어떤 길이. 인생은 짧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A는 어떻고 B는 어떻다. 이런 문장의 구조를 대체시키는 방법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대꾸도 있고 긴 대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치법.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나는 보았소 그대의 뒷모습을. 시적이죠. 자, 여러분 이거 문장을 원래 순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치고 있죠. 채팅창에. 나는 그대의 뒷모습을 보았어.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얘 왜 이래? 대기만 하면 막 미치겠네. 가만히 좀 있어라. 큰일입니다. 이거 못 끊겠습니다 지금. 나는 보았소 그대의 뒷모습을 했을 때 이 나는 그대의 뒷모습을 보았소가 됐는데 원래는 보았소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오면서 이 보았다는 어떤 이 행동이 강조가 되는 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어법은요. 내가 말하려는 이 속마음과 나의 표현이 반대인 경우거든요. 사실은 추운데 괜찮아 난 하나도 안 추워 이렇게 말하는 게 반어입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여자친구랑 그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옷을 굉장히 얇게 입었어요. 선생님은 계속 두껍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선생님이 옷을 팍 벗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팍 입혀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춥지? 내가 이거 입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괜찮아 니도 추울 텐데 그냥 입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괜찮아 난 하나도 안 추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물론 이런 말투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선생님도 진짜 추웠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선생님은 안에 반팔 입고 위에 두꺼운 거 있는 거 좋아하고 그때 반팔이었거든요.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반팔인데 한겨울 바닷가인데 안 추울 리가 있습니까? 정말 추웠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벗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추웠지만 여자친구한테 괜찮아 난 하나도 안 추워.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반어법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역설법은 있잖아요. 표현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심오한 생각, 진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사라는 거는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외로운 마음이면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면 좋은 거예요. 외로운 마음. 내가 지금 외롭다. 별로 안 좋은 거죠. 황홀한 마음. 나 정말 황홀하다. 이때는 내 기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황홀하다. 좋은 거잖아. 근데 외로운 황홀한 마음이네. 외로운 황홀한 마음. 이 두 개가 뭔가 안 어울리죠. 외로움과 황홀함이 안 어울려요. 이런 거를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데 형용해주는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역설법은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뭘까? 외롭긴 한데 뭔가 그 외로운 마음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있잖아요. 그 유리창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가 죽고 나서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에 뭔가 별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박히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외롭지만 이 유리창을 닦으면서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역설법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략법. 네가 어떻게 나를 점점점 여기 뭐가 들어갈까? 나를 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펜을 쓸 수가 없네요. 이거 지금 펜을. 자, 여러분 네가 어떻게 나를 했을 때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네가 어떻게 나를 했을 때 요 뒤에 숨은 거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배신해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어쨌든 이게 생략이 되었지만 오히려 생략을 통해서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생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이런 표현법을 변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프다. 여러분, 과장법이라는 것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혹은 훨씬 작게 표현하는 방법을 과장법이라고 하거든요.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굶어야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으려면.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배고프면 한 끼만 안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침에 먹었는데 2시간도 안 지나서 배고파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죽는 거예요. 2시간도 안 지나서 배고파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2시간도 안 지나서 배고파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2시간도 안 지나서 배고파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뭐 먹는 걸 안 적으면 먹이를 안 주면 여러분 죽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한 3일 굶어도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과장법이라는 것이죠. 자, 열거법입니다. 열거법이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거는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인데 별에 어떤 내가 대입시키는 이런 이야기들, 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열거함으로써 별의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복법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쥐어뜯다라는 단어와 이야기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굉장히 내가 어떻게 강렬하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감을 했었던 나의 열정들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법. 자, 정치법입니다. 여러분,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한국을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을 세계를 점점점 층이 올라가죠. 점층법. 반대로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을 바라보십시오. 부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하강하죠. 세계, 부산, 한국 이런 거를 점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쌤이 잘못 적었고요. 마지막 영탄법. 영탄법은 어떤 감탄사라든지 아니면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어와는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요즘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이거 좀 포인트로 다시 바꿔야겠어요. 이거 글자가 잘 써졌으면 좋겠는데. 된다. 요즘 여러분 감탄사 중에 희한한 감탄사가 있던데. 아다 이런 거 있던데 요새 여러분 많이 쓰는 감탄사 중에 요겁니다. 어와라는 게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걸린 병은 이 님의 탓이로구나 하면서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을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변화, 강조법을 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능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를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시의 어떤 표현법을 살펴봤더면 시의 형식도 질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율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격. 음수율이라는 것은 글자의 반복, 음보율이라는 것은 끊어읽기의 반복인데 이런 율격이 시의 형식입니다. 주로 고전시가에 나옵니다. 여러분 행과 연 알죠? 한 줄 한 줄. 그 다음에 연의 묶음. 이건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뤄지는 형식이 고전시가에서 중요한 갈래가 있습니다. 고려가요, 조선시대의 시조, 가사, 신라의 향가, 각각의 그 갈래가 갖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전 시간을 공부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화 양식, 독백, 대화, 편지, 연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화로 이루어진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작년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시 중에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 기억납니까? 백석의 고향 혹시 기억납니까? 그 병원 가가지고 막 진맥하는 시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거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루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원이 나더러 물었다. 고향이 어디요?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럼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한다.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수염을 지그시 쓸더니 막역지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시가 전개되죠. 그러면 그 시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대화체를 통해서 시가 전개된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식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봤죠. 수미상관 구조가 뭡니까? 시의 맨 앞 머리와 시의 맨 끝 꼬리가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걸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선경후정은 뭐냐면 먼저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나중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경치에 대한 감정을 나중에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를 위로하며도 꽃밭에서 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마음아 얘기하니까 성경후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마음아가 어떤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먼저 경치 얘기하고 나중에 어떤 마음 얘기하는 거, 이걸 성경후정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벽, 아침, 점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 시가 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선, 여기 있다가 저기를 봤다가 시냇물을 봤다가 개울가를 봤다가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도 시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 근경에서
그 다음 가까운 근경에서 원경, 멀리, 가까이에서 멀리 이동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 표현과 형식에 대해서 수능 문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능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능 지문은 반드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자, 먼저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사용되었다. 어떤 뭐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이런 게 나오면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가 사용돼요. 여러분, 시에 색깔이 드러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상을 감각이 뭔데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에요. 색깔이 드러나면 시각적으로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샛노란 개나리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노란 개나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란 개나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한다는 것이죠. 1, 2, 3, 4, 5번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근데 시에 노란 개나리가 피었다 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은 없어. 뭐 냄새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능에 1, 2, 3, 4, 5번 선택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1단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통해 2단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수능 선택지는 앞에 어떤 표현과 그 표현에 따른 효과의 2단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단은 요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는 시어나 시구, 시에 찾아가가지고 얘가 진짜로 있는가 근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2단이 맞는가 틀렸는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나 내용을 보고 이게 진짜로 그렇게 드러났는가 감상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도 맞고 2단도 맞아야 그 말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지문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 만약에 요 시를 가지고 출제자가 문제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가지고 문제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만들 때 밑에 1, 2, 3, 4, 5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보고 있죠?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론을 지금 실제로 갖고 오는 부분입니다. 이론을 실제로 갖고 오는 부분. 자, 요 시를 가지고 요런 보기를 만들었을 때 얘가 맞는지 틀렸는지 봅시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자, 일단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자, 이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부분이 있나요? 시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음성 상징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있죠. 삐뚤삐뚤 음성 상징어가 활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맞았네요. 일단은 맞았습니다. 그럼 효과가 뭐죠? 대상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역동성이 부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게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삐뚤삐뚤 안 나고 날아가다가 꽃송이를 찾아앉는 나비를 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를 찾아앉는 나비를 보아라라고 했을 때 나비의 이 방황하는 게 어떤 게 더 역동적으로 느껴져요? 삐뚤삐뚤이 있는 거랑 없는 것 중에 있는 게 훨씬 역동적으로 느껴지지. 그러면 이 첫 번째 보기는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그렇지. 이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연물을 관찰하는 행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물을 관찰하는 행동. 있죠? 뭐예요? 뭐를 보고 있어요? 꽃밭에 앉아서 나비를 보고 있잖아. 그럼 나비를 보면서 내적인 깨달음을 얻습니까? 내적인 깨달음을 얻어요.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나비를 보고 마음을 부르면서 나를 뭐 하는데? 위로하잖아. 그러니까 자연물을 관찰함으로써 내적인 깨달음을 얻었지. 나비를 보면서 내 마음에게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위로를 얻잖아요. 내적인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맞아 틀려? 맞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명령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자, 명령적인 어조 있습니까? 명령형 종결음이 있어요? 있죠. 뭐예요? 뭐가 명령이에요? 그렇지, 보아라.
자, 보아라 명령적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자, 화자의 간절함 드러납니까? 화자의 간절함 안 드러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절함이 안 드러나는 예를 들어볼게. 야, 마음아, 삐뚤삐뚤 날면서도 저기 나비가 꼬송이를 찾아 앉는다. 이거랑 야, 삐뚤삐뚤 날면서 꼬송이를 찾아 앉는 나비가 있는데 보든가 말든가. 이거랑 삐뚤삐뚤 날면서도 꼬송이를 찾아 앉는 나비를 봐라. 어느 게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나비가 찾아 앉는다. 찾아 앉고 있는데 보든가 말든가. 야, 나비 봐라. 봐라.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니까 직접 뭡니까? 호소를 하는 거잖아. 호소.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현대시가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거야. 문제를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알아져. 자, 마지막 대상을 부르는 행위 있습니까? 대상을 부르는 행위 있죠? 자, 대상은 부르는 행위 1년 2년 중에 어디예요? 2연 마음아 하면서 시상 집약 시에 나타난 생각이 집약된 부분이 어딜까요? 꽃송이를 찾아 앉는 나비를 보아라고 쭉 풀다가 마지막에 2연에서 마음아 하면서 내 마음이 느꼈으면 좋겠는 게 팍 압축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어예요. 다 맞는 보기들이죠. 다 맞는 보기들. 이런 식으로 시의 표현과 형식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냥 감상하기만 했던 시인데 이게 이렇게 문제로 어떤 식으로 풀이되는지 알겠죠? 네, 여러분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요렇게 한 거를 이렇게 직접 선생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감명 깊게 감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의 표현과 형식을 마치고 다음번 시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내용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의 어떤 정서와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말투에서 드러나거든요.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상대방의 태도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삐딱한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운 대화를 하죠.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남자애들한테 말 틱틱틱 하다가 여자친구랑 통화할 때 밖으로 나가 그런 애들 꼭.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야 나야 하면서 막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면서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애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게 뭐예요? 어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어조에서 태도나 정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재가 사용된 소재에 들어있는 의미, 삐뚤삐뚤에 들어있는 의미, 마음아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나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시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시적 화자의 정서. 여러분 정서가 뭡니까? 정서랑 비슷한 다른 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단어들. 정서랑 비슷한 거. 마음. 또 마음밖에 없나? 감정. 현서 올 때는 좋습니다. 심상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심상은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전부 다 포함하기엔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심경은 괜찮네. 심경. 자, 이 정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누군가를 향한 존경, 누군가를 향해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누군가에 대한 동경,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좋은 정서들이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긍정적인 정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누군가를 막 탓하는 원망,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시에는 이런 긍정적인 정서만 나오는 시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만 나오는 시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나오는 시도 있어요. 하지만 시에는 지배적인 정서가 등장합니다. 지배적인 정서. 그러니까 그 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감정, 그게 바로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를 찾아가는 것은 시를 해석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태도와 어조입니다.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가 마음속에 있는 거라면 태도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서와 태도가 구분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태도를 하면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어떨 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어떨 때 칭찬합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 안 들 때? 칭찬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 칭찬하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은 뭐 사랑, 아니면은 존경,
아니면은 예찬 이런 감정이 있겠죠. 그런 감정이 칭찬이라는 태도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정서와 태도가 구분이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정서, 그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나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태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태도와 정서, 그리고 그 태도가 말로 드러나면 어조라는 겁니다. 뭐 칭찬, 누군가 위해서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기도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굉장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분하기가 힘들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들이고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포기해버리고 상대방을 배신하고 미워하는 어떤 태도들, 냉소, 비웃음, 굉장히 이렇게 쌀쌀맞은 차가운 웃음, 조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투에 묻어 나오는데 이런 화자의 그 말투에서 정서나 태도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재의 함축적 의미입니다. 시에 사용된 어떤 단어들 우리가 시어라고 하는데 시에 사용된 시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어와는 달리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함축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해서 넣어놓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소재라는 것은 시를 창작되는데 사용되는 모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민복의 나를 위로하며에 사용된 소재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나왔지? 어떤 소재들이 있었지? 한민복의 나를 위로하며에 뭐가 나왔어? 나비, 또 꽃밭, 그리고 꽃송이, 그리고 화자인 나 나왔죠. 짧은 시니까 다 중요하지만 좀 긴 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소재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재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를 우리가 여기 뭐라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재라고 부릅니다. 이 제재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소재 중에서 핵심이 되는 소재를 제재라고 하고 제재가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들을 사용해서 시어를 쓰게 되는데 시어는 일상적인 의미가 아닌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요 함축적 의미를 작품에 나타난 내적인 근거와 외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함축적 의미를 풀어내가는 과정이 바로 시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 나오는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죠? 시에다 동그라미 기억하고 줄 거 놓고 기억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맞죠? 이런 문제들이 소재의 함축적 의미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시의 내용,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리고 시의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출제자의 시각에서 이 시를 가지고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답도 만들어야 되고 오답도 만들어야 될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 정답만 있는 거고 오답만 있는 거 섞여 있어요. 잘 판단해 보세요.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에다가 나비에다가 줄을 끌었어요. 이렇게 기억하겠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될 거야. 기억의 함축적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기가 나왔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분명히 찾는 대상으로 시적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자, 요거 첫 번째 요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두 개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분명히 찾는 대상으로 일단 나비가 이런 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시적 화자의 상황과 대비돼야 됩니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O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거 두 개 거 둘 다 맞아야 됩니다. 자, 고민해보세요.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정말 O입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습니까? 자, 가봅시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분명히 찾는 대상이라는 거 뭐 보고 할 수 있어요? 나비가. 어지러운 상황 뭐예요? 그렇지? 삐뚤삐뚤 난다. 이게 뭐예요?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표 뭐예요? 꽃송이를 찾아 않는 나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표를 분명히 찾아낸 대상이죠. 맞습니다.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를 찾아 않느니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분명히 찾는 대상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이 근거를 가지고 끌어낼 수 있죠. 자, 화자의 상황.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화자의 상황. 화자인 나는 위로를 받는 상황입니다. 뭐를 보고요?
나비를 보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나는 뭔가 심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은 심란하고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나비를 보니까 쟤는 저렇게 앉더라는 거야. 나비, 마음아, 저 나비 봐봐! 라고 말한다는 것은 시적 화자의 현재 상황과 이 대비, 뭡니까? 반대된다는 거죠. 시적 화자는 방황하고 있지만 나비는 목표를 분명히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뭐다? 맞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입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한계를 깨닫고 좌절하고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 뭐가 틀렸어요? 어떤 단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 좌절이라는 건 어떤 태도죠? 어떤 걸 좌절이라고 합니까? 좌절의 특징이 뭘까? 절망. 좌절,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 포기를 해버리는 걸 좌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시의 화자는 포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마음을 보고 부르면서 회복될 것을 다짐하고 있죠. 아니야. 마음아 봐봐. 되니까 이건 뭐예요? 틀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화자는 나비를 동경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두 가지. 첫 번째. 화자는 나비를 동경합니까? 화자는 나비를 이건 맞죠? 이건 맞습니다. 화자는 나비를 보고 마음을 부르는 걸 봐서 화자는 이 나비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 동경하지 못하는 자신을 증오한다. 맞습니까? 증오한다는 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오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O다 X다? X지. 둘 다 맞아야 O잖아. 자, 여러분들 화자의 정서나 태도나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조쌤의 수능특강 시로서 수능특강 1, 2강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수능 문제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시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수능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아는 시간이 되었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과제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수업에서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그냥 여기다가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수업에서 뭐를 배웠다, 뭐를 깨달았다, 여기에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